그거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오는 후유증은 겪어봤죠? 밥 먹고 난 다음에 여기 앉아 있으면 갑자기 이 앞에 하얀 막이 하나 쳐지기 시작해요. 그 선생님 그 뒤에서 막 이러고 손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쓱 눈을 보면은 요즘은 수강생분들이 내공이 깊어져 가지고 옛날에는 눈동자가 바로 감겼는데 요즘은 그 서서히 감기는 것 있죠. 옛날에 왜 우리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처럼 뒤돌아보면 조금 감겨 있고 조금 이러니까 확인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오후 수업을 1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대충 끝나는 윤곽이 나와요. 몇 시간 더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박과장반에게 또 해줘야 되잖아요. 가족에게 야 몇 시에 끝나니까 데리러 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니 이게 일요일날 특강하면 오후 한 3, 4시 되면 학원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렇게 쭉 해서 와이프 픽업해 가려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 괜히 저 총각을 괴롭혀봐야 저 총각은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5시에 끝납니다. 이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협조를 잘해주면 조금 일찍 끝나는 거고 협조가 안 이루어지면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죠? 자 거기 보면 시장가치라고 돼 있죠. 예. 아까 우리가 뭐 배우셨냐면 현황 기준 원칙, 개별 물건 기준 원칙 여기까지는 했죠. 네. 그 다음에 시장 가치 기준 원칙. 여기에다가 이렇게 5개의 지문을 주고요. 다음 중에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명시되지 않는 애를 골라라 이렇게 출제를 한 거예요. 이게 지문이었어요, 지문. 그죠? 감정평가 규칙에는 뭐가 명시가 안 돼 있을까요? 감정평가 규칙에는. 위에 거 3가지는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네,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2개 남는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그죠? 얘요? 표정이 편안하고. 얘가 답이었어요. 얘가. 5번으로 줘서. 그러니까 감정평가 규칙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특히 용어 관계는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인 것처럼 시장 가치를 기준한다는 얘기는 시장성 있는 물건의 가치를 구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근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자, 호텔도 있고 병원도 있고 예식장도 있고 영화관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상업지구에 가게 되면 다 상가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런 시설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애들은 사용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대로의 왜 최이용 이용의 특수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주거 지역에 가면 다 주택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최이용 이용이라고 알려줬죠. 그래.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최이용 이용이라는 게.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있잖아요. 여기 세종터미널 앞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땅 갖고 있으면 이 땅을 상가로 개발한다. 주택으로 개발한다. 공장으로 개발한다. 그럼 뭐로 개발할 거예요? 이게 최이용이라고요. 그래서 상업시설이면 다 상업적인 시설만 쭉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다 상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이사이 이런 애들도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시장가치 이하고는 일반적인 이용은 틀리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걸로 못 구하니까 사용가치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최요 이용의 특수사항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는 주택가에 가게 되면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세탁소도 있죠. 그것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걔가 있어야지 주거의 기능을 보완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구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없다. 예,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고 해놨잖아요. 그죠?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시장 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이라고 돼 있죠. 먼저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가치 형성 요인이 먼저 나왔죠. 예, 먼저 옆 페이지 393페이지에 가시면 하단에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이라고 있죠. 예, 거기다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명시가 돼 있어요. 그죠? 거기 여러분들이 그 394페이지 상단에 가게 되면 맨 위에 효용성, 희소성, 유효 수요를 경제적 요인을 하고 이전성을 법률적 요인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 위에 있는 요 세 가지 있죠. 예. 요거는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그래서 요거 위에 있는 두 가지가 고전학파, 이게 한계형학파학자가 제시한 거예요. 즉 얘네가 공급, 얘가 수요가 돼요. 기본적으로 일반 재화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가치가 결정이 되죠. 예, 이거는 일반 재화나 부동산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일반 재화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돈만 지불하면 거기서 거래가 종결이 돼요. 그죠? 근데 부동산의 상품은 틀리죠. 잔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뭐가 뒤따라야 돼요? 권리 이전이 뒤따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부동산 학자가 추가시켜 준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원래는 요거 세 가지만 제한이 있다가 요게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인정을 해줘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 옛날에 이거는 글자 따서 이렇게 외우는 게 위험해요. 옛날에 5번으로 예를 준 거예요. 얘도 효고 얘도 효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만 닦고 들어간 사람이 당황한 거예요. 틀면 효인데 얘가 왜 두 개야?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갖고 틀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재화가 일단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효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효용만 있다고 가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 예, 희소성에 의해서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아담 스미스의 역설이라고 아시죠? 물하고 다이아몬드 있죠. 아까 아담 스미스가 사용 가치하고 교환 가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하고 다이아몬드 중에서는 어느 게 사용 가치가 크겠어요? 얘가 크죠. 솔직히 다이아몬드 갖고 뭐 하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용 가치는 얘가 커요.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얘는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어느 게 비싸요? 얘가 비싸잖아요. 얘가 싸고. 이유는 얘가 희소하니까. 근데 지금 물도 많이 희소해졌어요. 일반 우리가 수돗물 이런 거 잘 먹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대한 가격도 휘발유 가격과 비교해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리터를 기준했을 때. 그러니까 물에 대한 가치도 많이 높아진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효용만 있다고 가치가 발생하는 건 아니란 얘기야. 뭐가 뒷받침이 된다? 희소성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요거 두 개만 가지고는 가치를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효용도 있고 희소성이 있어도 누가 없으면, 수요가 없으면 가치가 발생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예전에 이 알프레드 링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준 게 뭐냐면
이 1929년에 미국에 대공황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실업자가 속출하고 막 난리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도 제대로 못 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물건이 없어서 못 산 게 아니란 얘기죠. 상점에는 물건은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뭐가 없었던 거예요? 돈이 없었던 거예요. 돈. 그죠?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수요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유효 수요 배웠죠. 네? 일반적인 수요라는 것은 유효 수요를 지칭한다 그래가지고 몸만 있는 게 수요가 아니다. 이 욕구는 여기에서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요게 시험에 또 나온 적이 있어요. 부동산 수요는 구매력을 수반할 필요는 없다. 그럼 틀리겠죠? 뭐를 수반해야 돼요? 구매력을 수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경제학자들이 제시해 줬는데 요거는 이제 알프레드 링이라는 사람이 제시해 준 거예요. 만약에 그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소지하고 있는 토지라고 그러면 허가가 안 나면 권리 이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가치가 발생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권리 이전에도 제약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네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뭐가 발생할 수 있다.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제외한 요거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어디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가치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발생한 가치는 이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 얘들이 또 변하겠죠. 그럼 또 가치도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요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을 그걸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치 형성 요인은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가치 발생 요인, 즉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일반적 요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거기 가시면 이제 393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에 단가로 이번에 일반적 요인이라고 나와 있죠. 예. 일반적 요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지역 요인이라는 것도 있고 개별 요인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외우거나 별표 안 해도 돼요. 그 저기 출제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거기 그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이거 문제로 나왔다가 그 한번 오류가 발생한 다음에는 지금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셔도 되는데 일반적 요인 안에 보면은 무슨 요인이 있다? 사회적, 경제적, 그 다음에 행정적. 사회적 요인은 주로 인구 등과 관련이 있고요. 얘는 소득 등과 관련이 있고요. 얘는 어떤 제도 등과 이제 이렇게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다음에는 이제 지역하고 개별 요인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의미 정도만 알아두시면 얘들이 변하면 부동산에 여기에 영향을 줘서 부동산의 가치를 달라지게 만드는데 얘들은 끊임없이 변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사회적 요인이 있죠. 예, 사회적 요인의 예를 이제 뭐를 들 수 있냐면 만약에 올해 시행되는 대학 수능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잖아요. 그러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의 전세가나 매매가가 뛰어요.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을 둔 이제 학부모들이 수능이 어렵게 나오니까 우리 애를 소위 얘기한 대로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는 학군이 좋은 데를 보내겠다라고 생각해갖고 주거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어디에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에만 이렇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는 전국적인 부동산 거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계속 변해 안 변해요? 변하죠. 얘들이 변하면 여기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일단 그런 요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 얘들이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요거 정도를 기억 정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요. 394페이지에 부동산 가격 재원칙이라고 있죠. 예, 여기는 제목에다가 별표를 3개 해놓는 거예요. 얘를 가격 재원칙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평가 원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평가 원리. 이렇게 두 문제가 한 번에 나온 적도 있어요. 같은 회차에.
이게 학자들의 번역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원칙이라고 번역한 학자도 있고 원리라고 번역한 학자도 있어요.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되고, 얘들은 27번 시험을 치는 동안에 최소 못해도 한 15번 정도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출제 빈도는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애예요. 그죠? 최근에는 재작년에도 한번 출제를 했었어요. 돌아가면서. 왜냐하면 이게 원칙이 전체가 13개예요. 13개. 13개라는 것은 일단 출제자들이 선택하기 좋다는 얘기죠. 근데 미국에서는 13개 원칙을 갖다가 한 4개 정도를 압축을 시켰어요. 압축을 시켰는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이거 뭐 바꿔봐야 책을 많이 팔리면 출판 수정하겠죠. 근데 뭐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념 듣고 중요한 내용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주로 뭐가 설명해 주냐면 제목이 얘기해 줘요. 제목이. 자, 그러면 가격제 원칙의 논리는 뭐냐면요. 여기 만약에 그 대상 부동산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는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요, 줄여서 그냥 대상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대상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얘를 갖다가 평가사가 평가하면서 가치가 10억이라고 평가를 해준 거야. 10억이라고. 그러면 평가사가 이 가치를 10억으로 평가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는요, 최유효 이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무슨 상태를 기준으로? 최유효 이용 상태를. 그러면 평가사는 얘에 대한 무슨 상태를 고려해서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최유효 이용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거를 고려를 해본 거예요. 이게 토대가 되는 원칙이자 전제가 되는 원칙이래요. 그게 변동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예측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개가.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요, 397페이지에 가면, 자, 상단에 가면은 양가로 5번에 최유효 이용 원칙의 토대가 되는 원칙이라고 있죠. 그러면서 변동과 무슨 원칙, 예측의 원칙,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최유효 이용은요,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 부동산은 일정한 지역 내에 속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역의 환경이 달라지면 얘에 대한 모두 틀려져요. 최유효 이용도 틀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만약에 농지예요. 그죠? 네, 농지면 여기서 농사를 짓거나 비닐하우스를 재배해서 수익을 내겠죠. 네, 그래서 그 수익을 기초로 가치를 구하는 게 원칙인데, 얘가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변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이미 주변에는 상가들이 지어서 분양이 되고 있어요. 그럼 얘도 최유효 이용은 농사 짓는 게 아니겠죠. 네, 상업조리 시설에 들어서 수익을 내는 것이 기초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가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최유효 이용 상태를 판단하기에 앞서서는 먼저 이 지역의 변화를 고려해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반영하라. 그래서 변동과 예측의 원칙을 먼저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에 대한 이제 최유효 이용 상태를 확인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에 대한 내부 측면과 외부 측면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밸런스라든가 주변 환경의 적합성을 고려해서 이거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여기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원칙이 얘예요. 균형의 원칙. 여기에 대표적인 것을 적합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396쪽에 왼쪽에 가게 되면, 396페이지에 왼쪽에 가게 되면 양가로 4번의 최유효 이용료 원칙의 외부 관련 원칙이라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돌아오시면 395쪽에 상단에 가면 양가로 3번에 최유효 이용 원칙의 내부 관련 원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구별을 해야 돼요. 이걸 바꿔서 줘요. 예를 주면서 얘는 내부적 관계 원칙이라면 틀리겠죠. 그렇게 2번을 출제했어요. 이거 어렵게 주는 게 아니라 이거라도 기본적인 거 구별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출제를 해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 처음 들으신 거니까 대표적인 것들을 위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397페이지에 가면 변동의 원칙이라고 있죠. 자, 먼저 그 토대가 되는 원칙이에요.
자, 제목을 일단 노란색 분필로 한 애들은 일단 기억을 하실 때 여기서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의하고 특징이 있어요. 원칙별로. 그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부동산의 가치는요,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게 변동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여기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조금 아까 했죠.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은 계속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거 아니에요. 걔가 변한다는 얘기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이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가치도 계속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감안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특징이 뭐냐면 기준 시점의 근거가 되는 거야. 아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기준 시점이라고 했었죠. 제가 별표라고 그랬었죠. 거기에 변동의 원칙에다 별표라고, 이렇게 밑줄치라고 한 거 기억하시나요? 조금 아까? 네, 그걸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기준 시점이라는 것을 얘기했었죠. 평가사가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일자를 뭐라 한다? 기준 시점.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요, 본인 소유의 5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국민은행에다가 얘를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았어요. 이거를. 자, 그래서 융자 신청을 하니까 국민은행에서는 얘에 대한 담보 가치를 구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 국민은행에서는 A라는 평가사에게 담보 가치 평가를 의뢰를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평가를 해봤더니 시세가 한 22억 정도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국민은행에서는 이 사람에게 10억을 융자를 해줬어요. 이거를. 근데 융자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부도났어요. 그러면 얘들의 입장에서는 여기 설정해 놓은 걸 가지고 채권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경매로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 경매라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감정가를 산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까 필수적 평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얘에 대한 감정가를 B 평가사에게 감정가를 산정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격은 8억밖에 안 나온다고 얘기해 준 거야. 그러면 10억인데 8억이잖아요. 그럼 이거 처분해도 채권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국민은행에서는 이 사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소송을. 네가 너무 과대하게 평가해 줘가지고 우리가 채권 회수가 어려우니까 네가 나머지 차익은 네가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반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이 시점이에요. 그래서 평가 보고서에는 이거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얘를 평가할 때는 1995년도 4월 10일 날 평가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경매로 넘어간 시점이 1999년 12월이다 이거예요. 이 사이에 IMF가 빵 터져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결과지 내가 평가를 잘못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시점이 달라지면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평가라는 게 변동의 원칙인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뭐를 기준으로? 기준점을 근거로 평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목이 변동이에요, 변동. 그래서 그러면 지금 선생이 이렇게 예를 들어준 것 있죠. 예를 들어준 것 중에 일부도 출제한 적이 있어요. 들어준 것 중에. 요즘은 거기까지도 가요. 이거 하도 많이 내서. 이것만 내기 힘드니까. 그 다음에 예측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예측의 원칙은요, 부동산의 가치는 과거나 현재 이용에서 가치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장래의 이용이 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겠어요? 예, 예측 또는 예상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특징이 뭐냐면요. 부동산 가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가치란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논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이 예측의 원칙은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뭐하고 연관이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부동산의 가치하고 비교하면. 아까 우리가 부동산 가격의 특성 했었죠? 예, 거기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애가 누구였어요? 그 영속성이에요, 영속성. 영속성이니까 아까 부동산 가격도 장기적인 배려에 형성이 된다고 그랬죠? 예, 그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나온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는 것은 부동산의 특성 중 영속성과 관련이 깊다. 그럼 맞는 걸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여기 만약에 농지가 있어요. 농사를 짓거나 비닐하우스를 재배해서 연간 한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농지의 가치를 구하려고 그러면 이 수익에다가 할인율을 적용하면 한 5억 정도 나온다 이런 거예요. 현재 용도를 기준하면. 근데 얘가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돼서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상업적인 시설이 들어서겠죠. 그럴 때 여기에 만약에 상가가 지어서 이거를 분양하게 되면 분양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한 10억일 때 얘를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한 6억이다. 그럼 남는 수익이 4억이죠. 예, 여기에다 할인율을 똑같이 적용하면 한 40억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지의 가치는 얘가 아니라 이거라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과거 현재가 아니라 미래 이용을 기초로 해서 이 가치를 구하라는 논리가 예측의 원칙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게 그 토대가 되는 원칙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오시면 395쪽에 내부 관련 원칙이라고 있죠. 자, 내부 관련 원칙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이게 균형의 원칙이에요. 균형의 원칙. 자, 부동산의 가치는요,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즉 밸런스가 맞을 때 적정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게 균형의 원칙이에요. 이게 기능적 감가의 근거가 돼요. 기능적 감가를 내부적 감가라고도 얘기를 해요. 얘는 어쨌든 꾸준히 잘 등장하는 애야. 균형의 원칙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의 밸런스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역세권의 토지가 있어요. 그죠? 역세권의 토지는 가치가 싸다, 비싸다?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결합되어 있는 이 용도가 이 가치와 맞는 용도랑 결합이 되냐 이거예요. 대부분 상업시설이 들어서 되잖아요. 근데 주거나 다른 시설이 들어있으면 그 가치에 어울리지 않는 용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 용도 간의 밸런스가 맞느냐를 봐야 돼요. 상업적인 시설이 들어서 있느냐. 즉 가치에 맞는 이용을 하고 있느냐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얘가 대지가 한 200 한 평방미터 정도가 되는데 건평이 한 180이에요.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이 그래요.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은 아예 공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 30년 전에 지을 때는 차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건물주들은 임대 공간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지 주차 면적은 생각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대 상태에서는 대부분 새롭게 지어진 건물들은 다 뭐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얘는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 감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평가할 때. 분명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7층짜리인데 원래 요즘 새로 지어진 건물들 보면은 층별로 화장실 다 있죠. 근데 화장실이 1층밖에 없어요. 옛날에 저기 인천에 있는 모 대학교 건물 중에 하나가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방문한 사람이 겨울에 7층에서 볼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일이 급해가지고 화장실 찾으면 무조건 1층이라는 거야. 난리 났던 거죠, 이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시 뭐가 맞아야 돼요.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 무슨 대상이 되는 거야? 감가의 대상이 되는데 이거는 전부 다 얘 내부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감가? 내부적 감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균형의 원칙은 뭐 기능적 감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처음 듣는다고 그랬죠? 네, 그럼 일단은 뭐 중요한 것만. 그러면 외부 관련 원칙이라고 있죠. 왜냐하면 또 오늘 처음 듣는데 이거 싹 털어갖고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아마 머리가 아프기 시작할 거예요. 종류가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컨디션이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대신에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여기다 처녀 둘 그때 지정했었잖아요. 오늘 나왔나요? 오늘 안 나왔어요? 지난번에 처녀 하나가 여기서 몇 번 버스를 타야지만 대전으로 나갈 수 있다고 알려줬던 처녀도 안 나왔군요.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월요일부터 열심히 할 생각이었나 봐요. 오늘을 빼고. 근데 왜 이렇게 실력을 쌓으라고 얘기하자면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를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게 30명 단위로 끊게 되면 갈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실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한 번이라도 들어줘도 얼마나 그게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그죠? 옛날에 보면요. 어느 그 나이 드신 양반이 그 연세가 많이 졌으니까 성적이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공부하던 그 저기 총각 중에 실력이 뛰어난 총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어르신이 총각에게 공을 많이 들인 거예요. 매일 밥 사주고 막 이래가면서 원서도 같이 접수하고 막 이래가면서 자네만 믿냐 이러고 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같은 교실에 들어갔어요. 그 운도 좋아서 총각이 앞에 있고 이 양반이 뒤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시험을 이렇게 딱 치르면 우리가 대부분 자세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 숙일 거 아니에요. 이분은 15도가 옆으로 틀어지는 거예요. 총각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던 감독관이 쓱 보고 있으니까 저 양반만 자세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주시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러지? 방향을 보니까 여기 젊은 애가 있는데 그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풀지는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이 총각이 실력이 좋으니까 한 30분 좀 너무 다 푼 거예요. 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시험찬 쪽을 찢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막 적는 거예요. 막 옮기면서. 이거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이게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걸 찢어서 손에 딱 쥐는 거예요. 이거 쥐고 거기다 이제 던지는 찰나에 감독관이 딱 한 거예요. 딱 잡은 거예요. 이게 걸리면 5년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딱 그래서 좀 봅시다. 뭘 얘기하냐. 그 손에 쥔 거 달라.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다. 보여달라. 아니, 좀 보여달라. 하면서 손 잡고 막 실갱이 펼친 거야. 아니, 왜 손을 못 펴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손은 원래 이래요. 그래서 버틴 거야. 그걸. 펼칠 수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한 5분 이상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 감독관이 포기한 거야. 왜냐면 총각도 완력이 있으니까. 그게 좋다. 그래 놓고 이 사이에 쓴 거야. 감독관이 못 던지게. 이렇게. 큰일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뒤돌아보고 막 이렇게 해도 뒤돌아보면 의미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다이아몬드지. 책형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뒤돌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양반 급하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노인 양반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총각을 물색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재도전에 나선 거야. 그러고 했는데 이게 또 시험에 제도가 바뀌어갖고 컷하는 것 있죠. 옛날에 이게 40명씩 잘랐어요. 근데 이게 매번 달라져요. 35명 단위로 자를 수도 있고 40명 단위로 자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이 접수를 했는데 총각은 앞교실, 노인 양반은 뒷교실로 배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연속 실패하고 이 바닥을 드셨어요. 그냥 방법이 없어서. 근데
얘는 극단적인 케이스고 나중에 실상은 이게 한 문제라도 도움을 받으면 이게 엄청 커요. 이거 나중에 크리버시 이 중에서 그런 분이 안 나와야 되는데 한 문제 걸려가지고 한 문제 매년 나와요. 그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하시면 왜 한 문제가 이 인생에서 구제가 되죠? 그럼 전국적으로 수백 명이 추가 합격해요. 그러니까 한 문제 이렇게 쭉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60점에 거의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 이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이게 근데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죠. 예, 이 안에서 일정한 등수 안에 들어가면 합격된다고 봐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 한번 보셨나요? 예, 모의고사 한번 보면 대충 이제 실체가 나와요. 그게. 그래서 뭐 기대하셔도 좋은데, 나중에 6월 달 정도가 되면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학계론은 시험 봐요. 학계론만.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학원 있죠. 예, 똑같은 문제로 학생들 한번 이렇게 레벨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역별 평균을 한번 내보려고. 왜냐면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니, 상위 사람들의 성적은 비슷해요. 근데 반평균의 차이가 있어요. 반평균에. 선생님 강의를 하면 어느 지역은 좀 쉬엄쉬엄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어느 학원을 가게 되면, 이거 내년에 또 어떻게 같이 보지? 뭐 이런 학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두고 보는 거죠, 뭐. 대신에 답안지에 이름은 안 적어도 돼요. 답안지. 제 오랜 경험이에요. 이름 적어서 내라 그러면 답안지가 회수가 안 돼요, 회수가. 그러니까 이름은 안 적어서 내야 돼요. 내가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지금 몇 시죠? 아직 이거 설명할 땐 됐어요. 자, 여기 외부 측면에서는요, 얘가 중요해요. 적합의 원칙이. 적합의 원칙이라는 건요, 부동산의 가치는 인근 지역의 환경에 적합했을 때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가 시장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경제적 감가의 근거가 돼요. 경제적 감가를 다른 말로 외부적 감가라고 그래요. 외부적 감가. 자, 이것도 역시 나중에 제목에서 다 얘기해줘요. 자, 여기 이렇게 주거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신축주택이 하나 들어섰어요. 이거 글씨색 보이십니까? 괜찮아요? 신축주택이 하나 들어섰어요. 이게 대지가 한 100평이고요. 건평이 한 50평 돼요. 한 55평 돼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주거지역에 신축주택이 들어섰잖아요. 그럼 용도에 적합한 건축물이 들어선 거죠. 거기다가 신축이니까 안에 있는 기능이나 이런 것도 아주 좋을 거 아니에요. 최신일 테니까. 거기에다가 대지가 100평에 건평이 55평이면 또 괜찮은 주택이에요. 규모도. 그렇잖아요. 근데 요 주변에 있는 애들이 얘네는 대지가 평균 한 700에서 한 800평 되고요. 건평이 한 200에서 한 250평 되는 애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애들이. 그죠? 그래서 얘네는 정원도 넓어갖고 가든 파티도 하고 막 이러는 동네야. 왜 서울에 가면 왜 성북동 이런 데 있잖아요. 가면 주택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S그룹 회장이 여기서 살고 여기는 B그룹 회장이 여기서 살아요. 그럼 만약에 C그룹 회장이 이 동네에 집 보러 왔어요. 그럼 얘는 본다 안 본다? 안 보죠. 얘는 여기 왜 있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얘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꽤 괜찮은 주택인 거야. 근데 어디 안 어울리는 거예요? 주변 환경에. 그래서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가치의 감소가. 그래서 이거를 무슨 감가? 그래서 외부적 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얘기하죠. 요 감가 이해하시겠어요? 기능적하고 뭐하고? 경제적 감가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 물건 자체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시설이나 다 괜찮은 거예요. 어디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주변 환경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이거를 실전에서는 반대로 내준 거예요. 서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주거 지역에 고급 주택이 하나 들어섰다 이거예요. 그러면 걔의 가치가 정상적인 시장 가치로 평가는 안 되겠죠. 그 가치 이하로 평가됐겠죠. 그게 무슨 원칙과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 무슨 원칙이겠어요? 이거 적합의 원칙.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가만히 연상해 보세요. 판자촌이 즐비한 지역에 고급 주택이 하나 들어섰어요. 그렇죠? 그러면 걔는 시장 수요자로부터 외면당하죠. 판자촌에 집 보러 온 사람들은 대부분 그 정도의 규모를 생각하고 들어갔지 고급 주택을 보러 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거꾸로 이런 주택이 여기 왜 있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걔는 건축비에도 못 미치는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주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어디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주변 환경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발생하는 감가를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목이 여기 적합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임금제의 환경에 적합하냐 아니냐를 보는 거야. 그러면 자 이쪽에 와서 아까 평가사가 이 물건의 가치를 10억으로 평가했을 때는 뭐를 다 고려했다. 이 애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를 다 반영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밸런스가 잡혀있는지 주변 환경에 적합한지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린 게 얼마라는 거예요. 1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원칙이라는 거는 평가사가 물건이 시장에서 왜 이렇게 가치가 결정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원칙을 들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게 가격원칙이다. 그 다음에 398페이지에 가시면 그리고 이제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또 별표는 해드리는 게 조금 낫죠. 394페이지에 가면 하단에 최이호 이용의 원칙이라고 있죠. 네, 걔 일단 별표 하시고요. 그리고 옆에 그 균형의 원칙도 당연히 별표하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거기 기여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예, 그거 하나 별표, 적합의 원칙의 별표.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면 변동의 원칙의 별표.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 398페이지에 가면 맨 위에 대체 원칙이라고 있죠. 예, 거기에 별표. 그 정도. 그래도 지금 뭐냐면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변동과 예측, 균형과 적합을 배웠는데 이 중에 노란색이 3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3개라도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 얘가 확실히 정리될 때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이 쭉 들어오면은 대충 제목을 갖고 구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을 하죠.